교정학과 형사정책을 강의하고 있는 김옥찬입니다. 이 시간에는 금년 23년 7급 교정학 문제를 가지고 다음 시험에서 어떻게 활용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고득점을 할 수 있을지 그러한 점에 대해서 분석하면서 해설 강의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자료 내용은 이미 지난주에 네이버 카페에 올려져 있으니까 이런 거 총평이라든가 준비 방향, 자세한 그 해설 내용 이런 것들은 참조를 좀 하도록 하세요. 다만 이런 그 해설 강의와 관련해서 내가 받는 그 질문이 뭐 난도가 중급인지 뭐 상급인지 하급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데, 그러한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철저하게 이 기출문제 해설 강의할 때는 다음 시험을 위주로 해가지고 어떻게 방향을 잡고 어떤 사항을 주의해야 할지 이런 그 차원에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렇지 어떤 문제가 뭐 상급 난도 문제인지 중급 난도 문제인지 뭐 평이한 문제인지 이런 걸 구분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뭐 금년 시험 같은 경우에도 뭐 9급이 어렵게 출제됐고 뭐 7급은 쉽게 출제됐다 이런 거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금년 그 9급이 어렵게 출제됐다고 느끼는 학생들 같으면은 요약서나 기출문제 위주로 준비해 가지고 뭐 사형 폐지론을 주장하는 학자 고르는 문제라든가 그리고 메스너의 노젠펠드의 제도적 아노미론에 관한 문제라든가 뭐 옴부즈만과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이 매우 어렵게 느껴졌겠지만 나하고 함께 공부했던 사람들 같으면은 이런 내용들 1단계 기본 강의에서 충분히 다뤘던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뭐 사형 폐지론과 같은 경우에도 쉽게 풀었으면 교정하지 624페이지에서 625페이지에 보면은 자세히 설명이 돼 있고 그리고 내가 또 강의하면서도 누스라든가 칸트, 헤겔과 같은 계몽주의 철학자들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사형 폐지를 주장했을 것 같지만 오히려 그분들은 정의론, 그러니까 남의 목숨을 빼앗은 놈은 자기 자신의 목숨도 빼앗겨야 된다. 이것이 정의 실현이다. 이런 것 차원에서 오히려 사형 존치를 주장한 학자들이다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까지 차분히 강의 들었던 사람들 같으면 너무 쉬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거 차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냐면, 제 아무리 쉽게 출제돼 가지고 대부분의 학생이 맞춘 문제를 할지라도 어떤 한 수험생이 순간적으로 착각하거나 실수해 가지고 그 문제 틀렸다 하면 그 친구한테는 그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런 뭐 난도라든가 커트라인 이런 것을 염두에 두면서 공부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준비 자세가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시험이라는 것은 합격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니까 합격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정도로 치열하게 효율적으로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나도 여러분들에게 방향을 제시하도록 할게요. 자, 1번 형의 집행 및 수용과 처우에 관한 법령상 사형 확정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 이것도 출제 패턴에 있어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출제하는 것보다는 난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출제 비중에 있어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의 출제 비중이 점차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점을 대비하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이전과 버전이 달라진 것이 뭐냐 하면은 1번 선지도 보면은 예전 같으면 사형 확정자의 접견 횟수는 매월 4회로 한다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5회로 한다로 바꿔서 틀린 선지로 출제하는데 그쳤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 문제부터는 이렇게 한 조문 내용만 가지고 하나의 선지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2개 이상의 조문 가지고 이렇게 연결해서 하나의 선지로 종합적인 문제로 출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형 확정자의 접견 횟수와 수형자의 접견 횟수는 매월 4회로 하고, 4회 이하가 아니에요. 4회로 한다죠. 그 다음에 미결 수용자의 접견 횟수는 1일 1회로 한다. 그리고 이렇게 매월 4회로 하는 것하고 접견 횟수하고 전화통화 횟수는 어땠어요? 전화통화 횟수는 2, 3, 5회 이내이다 했죠.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방처급급 같은 경우는 5회 이내이고 완화경 비처급 수용자는
전화 통화는 3회 이내이죠. 그래서 이내로 한 거 규정하고 5회로 한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항상 주의하도록 해라. 그래서 앞으로 평양 문제 형식으로 해가지고 수형자의 접견의 수는 매월 4회 이내로 한다. 이렇게 바꾸는 함정도 출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주의해 나가도록 하고, 그리고 이 사용 확정자에 대해서도 접견 횟수를 늘리는 예외가 인정되고, 그 밖에도 접촉 차단 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을 하게 할 수 있다 하는 접견의 예외 4가지가 사용 확정자에 대해서도 모두 인정이 된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 접견의 예외가 제한되는 것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 보였어요. 그렇지, 조직폭력 수용자의 경우에는 장소 변경 접견은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 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 관계된 내용을 이렇게 항상 연결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사용 확정자는 교도소에서만 돕고 수용한다. 자, 이번 선지에 있어서도 형기평법 11조하고 이 사용 관련 규정을 묶어가지고 하나의 선지로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형기평법 11조에 의하면은 사용 확정자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분 수용한다 했기 때문에 이렇게 교도소에만 수용한다 하면 틀린 내용이 되죠. 그 다음에 교육 교합 프로그램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혼거 수용할 수 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 2번 선지와 관련해서는 어때요? 사용 확정자 혼거 수용할 수 있는 그 사유와 관련해서 수형자와 혼거 수용할 수 있는 사유인지, 미결 수용자와 혼거 수용할 수 있는 사유인지, 이런 것을 좀 구분해 놓도록 해야죠. 그 다음에 그 3번에 있어서 사용 확정자를 수용하는 시설의 개호 정도 하면은 일반 경비시설과 중경비시설에 준하도록 하고 있죠. 그리고 미결 수용자의 경우에는 오로지 일반 경비시설에만 준한다 있죠. 그리고 4번 사용 확정자가 수용된 거실은 자살 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참관할 수 있다 그랬는데, 있다 없다를 바꾸는 함정 문제 자주 출제하죠. 그래서 당연히 사용 확정자나 미결 수용자가 수용된 거실은 참관할 수 없다 이고,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주의할 사항이 뭐였어요? 거실을 시설로 바꾸는 함정, 그리고 참관을 시찰로 바꾸는 함정 주의하도록 해야죠. 그 다음에 그 2번에 있어서도 이 보호장비와 관련된 문제인데, 이 보호장비와 헷갈려서는 안 되는 것이 교정장비 개념이죠. 그래서 교정장비에는 보호장비, 전자장비, 보안장비, 무기가 있다. 그리고 보호장비의 특이한 내용으로서 보호장비는 오로지 수용자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지 수용자 외의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다 하는 것. 그리고 1번 선지와 관련해서도 호송 나오면은 호송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보호장비는 포수밖에 없다 했죠. 포송 수갑. 그리고 수갑과 관련해서 그래서 보호장비도 그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 시행규칙 내용도 앞으로 계속 출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진료를 받거나 입원 중인 경우에는 한손 수갑 또는 한쪽 발목 보호장비 이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발목 보호장비하고도 같이 연결해서 이해할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그 2번에 있어서 머리 보호장비는 오로지 머리 부분을 자해할 우리가 큰 때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죠. 그리고 이런 다른 또 조문 내용을 연결해서 이렇게 출제했어요. 머리 보호장비를 포함한 다른 보호장비 이로는 자살, 자해 방지를 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보호 침대를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보호 침대에도 의침하고 복침 이렇게 구분하면서 이 복침은 자살, 자해 우리가 큰 때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보호 침대와 보호 복은 오로지 자살, 자해 우리가 큰 때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구분하고, 그 다음에 여기 3번과 관련해서는 의침을 함께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기억을 했었죠. 그래서 이 법령 해설집에 연상 기억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강조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특히 다시 한번 참조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4번 내용과 관련해서도 지금 여기 해설해 보면은 그 관련 내용들을 자세히 볼 수 있는 교재를 인용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번 그 해설에 있어서는 한 권으로 끝내는 거 교정학 법령 풀이집 가지고 언급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4번 선지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보호 의자하고 보호복도 똑같은 내용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 하는 거. 그래서 이 4번 선지 내용은 보호 침대로 이렇게 출제해도 맞는 것이고, 보호 의자, 보호복으로 바꿔서 출제하더라도 당연히 맞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구분해야 할 것이 8시간 초과할 수 없다. 이것을 뭐 6시간 초과할 수 없다라든가 이렇게 바꾸는 함정 주의해야 되겠고, 그리고 사용 중지 이후에 4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4시간. 아무튼 법조문에 있어서 출제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숫자 바꿔치는 함정 문제예요. 자, 그래서 그 점 확실히 다시 한번 기억을 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것도 그 법령 해설지 214페이지 보면은 의침복은 8초가 금지 4경과전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암기법까지 그 제시를 했죠. 그리고 주의하라고 했던 것이 뭐냐면은 일시 중지하거나 완화하는 경우를 포함하여를 제외하고로 바꾸는 함정. 다음 시험에서는 이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포함인지 제외인지 항상 그 주의하도록 해라. 그리고 이 3번에 있어서 휴일의 작업후가 사유, 이것도 이 법령거 해설집 보시면 이 휴일의 그 작업후가 사유와 관련해서 수용자가 신청한 경우, 이것을 교도관이 신청한 경우로 바꿀 가능성이 많다 해가지고 가로치고 X 해가지고 교도관이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바로 그 출제가 됐죠. 이것은 기출문제로는 전혀 출제되지 않았던 내용이지만 법령 해설집에 그것을 예상해서 그 제시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그 4번에 있어서 권리 구제와 관련해서도 매년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죠. 그래서 권리 구제 나오면 기본적으로 뭐예요? 사법적 권리 구제 제도하고 비사법적 권리 구제 제도를 구분해라. 그리고 비사법적인 권리 구제 제도로서 형 집행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세 가지다. 소장 면담제도, 순회 점검제도, 청원제도이다. 그리고 형 집행법령이 아닌 국가인권인해법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는 비사법적인 권리 구제 제도가 뭐예요? 진정이다. 했죠. 그래서 진정하고 청원을 뒤바꾸는 함정 문제도 항상 주의할 사항이었어요. 자, 그래서 1번 소장은 수용자의 신청에 따라서 면담한 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한해서 그 결과를 수용자에게 알려한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시험에 있어서는 소장은 수용자의 신청에 따라서 면담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수용자에게 알려야 한다로 이렇게 바꾸는 함정 주의하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2번에 있어서 청원 절차에 있어서 순회점검 공무원에게는 말과 문서로 할 수 있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과 지방교정청장에게는 문서로서만 청원할 수 있다 하는 것. 그래서 뭐 만자가 들어가게 되면 무조건 틀린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만자로 해가지고도 맞는 내용들도 상당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한정해서 만 하면 무조건 틀리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해요. 그래서 그런 너무 간략하게 단편적으로 이렇게 준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하는 것을 좀 주의하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3번에 있어서 수용자는 그 처우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 순회점검 공무원, 지방교정청장에게 청원할 수 있다 하는 내용. 당연히 여기 그 대상기관 구분하는 문제 해가지고 이런 것들도 단편적으로 뭐 청원할 때는 이제 머리글자 암기법 해가지고 법순지이다 이렇게만 기억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 정보공개 대상기관 했을 때 법무부 장관, 지방교정청장, 소장 이렇게 해서 법소지 이렇게 기억한다든가 이런 것은 그 위험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암기 문장은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막상 시험장 들어갔을 때 암기 문장이 뭘 뜻하는지가 이렇게 구분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져요. 그러니까 너무나 머리글자 암기법에 많이 의존하는 것도 매우 위험하죠. 그래서 반드시 헷갈리기 쉬운 내용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 암기 문장도 완벽하게 하나의 문장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암기 문장 딱 떠올리면 바로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이 3, 4번 같은 경우에도 청원 대상 기관은 법순지이고
정보공개 대상기관은 법소지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명확하게 구분이 되죠. 그 다음에 5번에 있어서도 각종 그 위원회 이것은 그 매년 한 문제씩 출제될 정도로 출제하기가 아주 좋죠. 자, 그래서 구성 인원에 있어서도 교정시설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분류처우위원회, 징벌위원회에는 5, 7로 구성하고, 그 다음에 중앙법무부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가석방 심사위원회나 고등검찰청 소재지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보관찰심사위원회는 5, 9이지 5, 7이 아니다. 이런 것을 주의하자고 그랬죠. 그리고 규심사위원회 규인은 6, 8이다. 6명 이상 8명이야. 이러한 그 구성 인원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 2번에 있어서 가석방 심사위원 위원 자격 요건과 관련해서 판사, 검사, 변호사 이런 그 법률가들과 그리고 법무부 소속 공무원 해가지고 시행규칙에 있어서는 검사, 국장, 그리고 범죄예방국장, 교정본부장 을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이 교정본부장이 유일하게 맞는 내용이 바로 가석방 심사위원회 자격으로서 교정본부장이 맞다 그랬어요. 나머지 법 조문과 관련해서 교정본부장 들어가면은 무조건 그 틀린 지문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어서 이 정보공개 대상기관의 법무부 장관, 교정본부장, 지방교정청장 이렇게 바꾼다든가 하면 교정본부장 들어가면 무조건 틀린다 그랬어요. 그렇지만은 유일하게 맞는 내용은 그 시행규칙에 있어서 가석방 심사위원회의 위원 자격으로서는 교정본부장이 인정된다. 거기서도 이제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도 지방교정청장이라든가 교정시설의 장이 이런 거 가석방 심사위원회 위원 자격이 인정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도 좀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당연히 중앙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에는 대부분 위원장이 차관이지 법무부 장관이 아니다. 이런 부분은 형사정책과도 연관해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4번에 있어서도 뭐 의결정족수, 개의정족수 구분하는 것. 그래서 유일하게 뭐였어요? 분류처우위원회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한다. 이거 나머지 위원회들은 모두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가 맞다 그랬죠. 그 다음에 예외 없이 의결정족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의결한다 이지 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의결한다 하면 무조건 틀린다는 것, 이런 것을 좀 주의하고, 그 다음에 출석위원을 뭘로 잘 바꾼다고 그랬어요? 재적위원으로 바꾸는 함정까지 주의하시면 돼요. 그리고 6번에 있어서도 교합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이것도 편의한 법 조문 같지만은 상당히 뼈있는 문제죠. 근데 이것도 내가 22년 공단기 전국 애측 모의고사에서 이 문제를 출제를 했었는데, 그때 지문 3개가 똑같은 문제였어요. 근데 이번 시험에 이거 출제가 됐네요. 그때도 내가 정답으로 했던 것이 3번인데, 이 범죄 유형별로 적절한 교합 프로그램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된다. 범죄 유형 가지고 처우를 개별화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 원인을 기준으로 해서 처우를 개별화한다 라고 설명하면서 강조했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단순히 그냥 암기해 가지고 풀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러한 그 관점에서 한 번 정도만 봤던 학생이라면 이것은 명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게 틀린 정답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이 딱 직감이 오죠. 그래서 항상 앞으로 그 시험 준비할 때는 이런 출제 가능성이 있으면서도 이렇게 단순히 암기해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내용들, 이런 것은 문제를 좀 풀면서 항상 주의할 필요가 있고 그래요. 자, 그리고 다음 시험에 있어서는 여기 있어서도 이 1번과 2번 필요적 규정인지 임의적 규정인지를 확실히 파악하는 문제가 출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교정시설은 교육형주 입장에서는 교합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본연의 업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합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가 맞지 실시할 수 있다가 아니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이것은 필요적 규정으로 할 수 없는 내용이요, 의무적 규정이죠. 그래서 다음 시험에 있어서는 1번 선지를
그 밖에 교합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로 바꾸는 함정, 특히 주의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그 4번 내용도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이 아주 중요시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5명 이내이지 뭐 10명 이내로 바꾼다든가 3명 이내로 바꾸는 거 주의하도록 하자 하는 거. 그리고 과거에는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은 교정시설 내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문구가 삭제가 됐죠. 그래서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 이것은 교정시설 내에서 한다 하면 틀린 선지가 된다 하는 점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거 명수 이런 것들도 이 3명 이상 해가지고 3 나오면은 혼고 수용은 3명 이상으로 한다 했죠. 그 다음에 4명 이상 그건 또 뭐였어요? 바로 수우를 각각 1명으로 할 수 있는 기준이 4명 이하일 때죠. 4명 이하. 그리고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 5명 이내. 그리고 이 엄중관리 대상자에 대한 상담 대상 인원 10명 이내죠. 그래서 이런 명수 같은 경우도 헷갈릴 수 있는 내용들은 이렇게 법령집에서 종합적으로 연결해 가지고 정리를 해 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 나가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하이문화 이론 하게 되면은 코엔의 비행적 하이문화 이론, 밀러의 하층계열 문화 이론, 클로드 올린의 차별적 기회 구조 이론, 페라커티와 울프강의 폭력 하이문화 이론 네 종류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정리하도록 해야 된다 했죠. 특히 밀러하고 이 코엔을 뒤바꾸는 함정 문제는 가장 그 출제 빈도가 높다. 그리고 클로드 올린의 차별 기회 구조 이론에 있어서는 하이문화 이론 만들어지는 역사와 관련해서 머튼의 아노미 이론에다가 플러스 서덜랜드의 차별적 교제 이론을 결합시켰다 하는 것이 출제 가능성이 높다 그랬죠. 그 다음에 클로드 올린은 범죄적 하이문화, 갈등적 하이문화, 은둔적 하이문화로 구분해 가지고 그것과 관련된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밀러와 코엔 이렇게 대비해 가지고 이번 문제처럼 코엔은 하이문화 형성 과정을 반항문화 형성 과정으로 보지만은 밀러는 고유문화로 본다 하는 것이 이 특징이고, 그 다음에 이 하이 계층의 중점 관심 또는 관심에 초점하고 코엔이 주장했던 하이문화의 6가지 그 특징을 대비시키는 문제가 중요하다. 특히 코엔은 집단 자율성을 하이문화의 특징으로 제시하고 있지만은 밀러는 하위계층만의 관심의 초점으로 자율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것이 헷갈리기 쉽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런 것들도 그냥 머리글자 암기법 써가지고 암기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죠. 왜냐하면 관심의 초점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이것을 중점 관심 또는 주요 관심사 이렇게 번역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 트러블을 사고치기로 번역하기도 하고 말썽 또는 말썽거리로 번역하기도 하고 강인함을 굿셈, 강인함 굿셈으로 바꿔서 또 출제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뭐 민첩성으로 바꾼다든가 영악함을 그리고 자율성을 자유분방으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하니까 특히 그 형사정책과 관련해서는 머리글자 암기법으로만 이렇게 한정해서 공부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건 확실히 좀 이해하면서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무력화 내지 무능력화 이렇게 번역하는 거죠. 무해화라 번역하기도 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는 특히 집단적 무능력화하고 선별적 또는 선택적 무능력화로 이렇게 번역하죠. 그래서 선택적 또는 선별적 무능력화하고 집합적 무능력화, 집단적 무능력화를 구분하는 문제는 앞으로도 자주 출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집단적 무능력화 하게 되면은 일정한 중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는 모두 구별 없이 장기형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데 선택적 무능력화는 과학적인 범죄 예측을 적용해 가지고 재범 위험성이 있는 중범죄자만을 장기 구금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중범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예측되는 경우에는 시설내 처우를 하지 않는 그런 방법이다. 따라서 이 선택적 무능력화는 과밀 수용 해소 방안으로도 인정이 된다 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그 특징들, 그리고 무능력화와 관련해서 이 범죄 예측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이 범죄 예측은 정확하지가 않다.
그래서 잘못된 긍정 예측과 잘못된 부정 예측이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잘못된 부정 예측하게 되면은 누가 손해다? 사회 방위, 사회 안전에 해가 되고, 잘못된 긍정을 하게 되면은 그 대상자 개인의 인권 침해가 야기될 수 있다. 자, 그래서 그러한 거 내용들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죠. 다음 9번 연구방법론이죠. 연구방법론 하게 되면은 매 시험마다 한 문제씩 출제되는 주제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연구방법론 하게 되면은 전통적인 연구방법론이 횡단적 연구방법론이었죠. 그런데 발달범죄학과 함께 종단적 연구방법이 그 중요시되기 때문에 다음 시험에 있어서는 종단적 연구방법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한 권으로 끝내는 그 형사정책에서도 그 부분 자세히 그 설명을 했죠. 자, 그래서 코호트 연구, 추세회 분석 연구, 패널 연구, 이런 그 종단적 연구 방법까지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에 있어서처럼 실험 연구 하게 되면 실험 연구는 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에는 유용한 방법이지만 이 실험 연구는 특이한 사항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연구 결과를 다른 현상에 널리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외적 타당성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외적 타당성, 내적 타당성 바꾸는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출제가 될 것이다 하는 거. 그리고 이 외적 타당성을 확보하기에 유용한 것은 공식 통계 분석이라든가 이 표본조사, 설문조사와 같은 양적 연구 방법이에요. 그리고 참여적 관찰법이나 사례연구 같은 질적 연구 방법은 양적 연구 방법보다는 외적 타당성 확보가 어렵다 하는 거죠. 그런데 실험 연구는 이 양적 연구 방법에 속하기는 하지만 특이하게 이 실험 연구는 외적 타당성 확보에는 유리하지 않다 하는 내용 때문에 이게 출제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피해자 조사 하게 되면은 바로 떠올려야 할 것이 직접적 관찰법에 의한 피해자 조사하고 간접적 관찰법에 의한 피해자 조사가 있다. 그래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피해자 조사나 자기보고식 조사, 정보 제공자 조사는 간접적 관찰법에 속하는 암수 해명 방법이다. 그리고 직접적 관찰법 하게 되면은 자연적 관찰법과 인적 관찰법이 있는데 인적 관찰법으로 해당하는 것이 실험을 통한 암수 해명 방법이죠. 그리고 이 직접적 관찰법으로서 자연적 관찰법 하게 되면 참여적 관찰법과 비참여적 관찰법이 있다.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좀 알아둘 필요가 있고 했죠. 그리고 암수의 개념도 이 절대적 암수 범죄하고 상대적 암수 범죄 개념 이런 것 정도는 충분히 준비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10번에 있어서 규와 관련해서도 핵심적인 내용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규와 가석방 오로지 수용자에 한해서만 적용할 수 있지 미결 수용자나 사용 확정자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적용할 수 없는 처우제도가 규제도와 가석방제도다. 그리고 이 규 요건하고 가석방 허가 요건 구분하는 것도 중요했죠. 그래서 6개월 이상 집행받은 수용자로 한정하는 것은 규이고 가석방의 경우에는 이 6개월 이상 집행받은 수용자로 한정하는 내용이 없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헷갈리기 쉬우니까 주의해라. 그리고 이 규와 관련해서는 과거에 행정법이었을 때는 형기 중 3주 이내였지만 현행법에 있어서는 1년 중 20일 이내로 바꿨기 때문에 이것을 대비시키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했는데 이번에 형기 중으로 바꾸는 그런 함정 문제가 출제가 됐죠. 그 다음에 2번에 있어서 규자와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 지금 규자는 규중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사유로 자신의 신상에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까운 교정시설이나 경찰관서에 신고해야 된다. 자, 맞는 선지인데 다음 시험에서는 가까운 교정시설이나 규율을 허가한 교정시설에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바꾸는 함정 문제 주의하도록 하세요. 아니면은 경찰 관서를 빠뜨리는 함정 문제도 주의하라고 그랬죠. 가까운 교정시설에 신고해야 된다면 그 문제도 틀려요. 왜냐하면 가까운 교정시설에 신고해도 맞고
그다음에 가까운 교정시설이 아니라 경찰 관서에 신고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다음 시험에서 이번에 그 출제됐던 내용이 어떻게 변형될 것인지 이런 것을 좀 주의할 필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 그 7급 시험 문제처럼 기출 문제에서 다뤘던 어떤 그 조문들이라든가 이런 것이 출제됐다고 해서 그 시험 문제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 비슷한 내용으로 출제가 됐다가 하더라도 버전이나 포장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함정을 유도할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다음에 이 기출 문제가 유사하게 출제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내가 방금 예를 들었듯이 가까운 교정시설이나 규율을 허가한 교정시설에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바꾼다든가 했을 때 이런 것은 매우 어려운 거 난도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항상 주의해라. 뭐 익숙하게 봤다고 해서 쉽게 정답이 가려지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그 7급 같은 경우는 특징이 그거예요. 익숙하게 본 내용들이지만 정답 가리기는 그렇게 쉽지 않게끔 수준 높게 문제가 만들어졌다 하는 거예요. 규유기간하고 구분해야 할 것이 바로 형집행정지 기간은 형기에 포함되지 않지만 규유기간은 특별기유건, 일반기유건, 형집행기간에 포함된다 했죠. 그리고 4번에 있어서 기유자의 그 여비는 애 없이 수용자가 부담해야 된다 강조를 했었죠. 그 다음에 또 애 없이 그 수용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조항이 뭐였어요? 그렇죠. 집필한 문서 도화를 내보내는데 필요한 비용은 오로지 해당 수용자가 부담한다지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없죠. 그래서 규유 경우에도 오로지 규유 여비는 수형자가 부담해야 된다. 다만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장려금을 전부 또는 일부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런 거 비용 부담과 관련된 그 규정들도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하면서 내가 작년부터 강조했고 이러한 것들은 지금 법령집이나 이렇게 5단계 문제집에서도 충분히 그 정리를 해놨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 범죄 피해자 보호법 또 출제 비중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데 출제한다 하면은 특히 뭐가 출제된다고 그랬어요? 구조금 지급 절차 규정하고 형사 조정 규정이다. 그래서 형사 조정 이거 중요시되는 것은 회복적 사법을 그 반영한 규정이 형사 조정이고 또 소년법에 있어서 뭐였어요? 소년부 판사의 화해 관고제도죠. 그래서 이런 그 형사 조정 제도는 특히 중요하게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 있어요. 그래서 1번과 관련해서도 이 형사 조정 검사는 신청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직권으로도 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이 그 중요했죠.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는 함정문제 주의하세요. 그 다음에 그 4번도 이미 기출문제로도 그 출제됐듯이 이 불기소 처분의 경우에는 죄가 되지 않는 사건이기 때문에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기소 이후에는 죄가 되지만은 검사가 이제 다이버전 차원에서 이 기소유예를 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기소유예의 경우에는 오히려 내용적으로 피해자에게 가해자로 하여금 이렇게 배상하도록 해가지고 서로 화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4번 선지는 자주주 정답 선지로 출제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12번에 있어서 소년법에 있어서도 가장 핵심적으로 출제한다면은 보호처분과 관련된 32조, 32조의 2, 33조 규정 위주로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핵심적으로 출제가 되면은 형사처분의 특칙 규정이 출제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이렇게 조사와 심리와 관련된 세부적인 규정까지 지금 범위가 넓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소년법은 이제 모든 그 조문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돼요. 4번 같은 경우에도 임시조치와 관련된 그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출제를 했죠. 그래서 보호자에게 위탁 또는 병원 요양소에 위탁 이것은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죠. 그리고 한 번에서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최장 6개월까지이다. 자, 그런데 2개월 이내로 해가지고 출제를 했죠. 그래서 최장기간 2개월 이내는 3호 임시조치인 소년분류심사원의 위탁이죠. 그래서 소년분류심사원의 위탁은 시설 내 자유박탈 처분이기 때문에 짧게 규정을 하고 있죠. 1개월 이내가 원칙이고 한 번에서 연장할 수 있으니까 2개월 이내이다.
하는 것. 그리고 이런 그 임시조치는 소녀부 판사가 직권으로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하는 이런 내용. 그래서 보호조치, 보호처분하고 이런 거 임시조치를 그 대비시키는 문제는 앞으로도 자주 출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주의하도록 해라 하는 거. 그래서 해설에서도 그러한 점을 강조해 놨어요. 그 다음에 민영도 교도소법도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고 세부적인 조문까지 출제가 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번에도 비교적 세부적인 내용까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거 포괄 위탁은 오로지 법인에게만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설치 비용 부담하는 경우에는 10년 이상 20년 이하이고 부담하지 않는 경우는 1년 이상 5년 이하이다. 숫자 관련 내용은 항상 중요했고, 그 다음에 그 3번에 있어서도 민영 교도소 운영 비용을 100% 국가가 이렇게 지원하기 때문에 이 계약 내용 체결할 때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자, 이것은 기출문제로도 똑같이 출제된 바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4번은 그 처음 출제되는 내용인데, 이것도 이제 좀 주의할 것이 뭐였냐면은 6개월 이하이지, 6개월이 아니에요. 6개월 동안이. 그런데 엉뚱하게 1년 동안 해가지고 숫자까지 바꿔서 출제를 했죠. 그래서 다음 시험에서는 이 1년 동안을 6개월 동안 하면 잘 헷갈리니까 그 점도 주의하세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지지 6개월이라고 확정적으로 하면 틀린 내용이 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14번에 있어서 보호관찰법도 이 시행령까지 해가지고 매년 한 문제 이상 출제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내용은 그 법령집 보게 되면은 이 갱생보호에 대해서는 시행령과 연결된 문제가 세부적으로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법령집에서 자세하게 한 권으로 끝내는 거 형사형법 법령풀이지 187쪽에서 191쪽에 보면은, 그리고 그 이전에도 쉽게 풀어쓴 교정학 법령 해설집에서부터 이렇게 자세히 정리를 해놨죠. 그런데 이번에 그 내용 가지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출제를 했어요. 자, 그래서 앞으로도 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은 시행령까지 해가지고 중요 내용 확실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15번도 강조했듯이 이런 준수사항, 일반 준수사항하고 특별 준수사항을 구분하는 문제는 계속 출제가 될 것이다 하는 거. 자, 이번에는 일반 준수사항으로서 그 3번 주거를 이전하거나 그리고 1개월 이상 여행하고자 할 때는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이죠. 근데 허가를 받을 것 해가지고 그 내용도 이렇게 함정을 유도했고, 그 다음에 이 주거를 이전할 때 또는 10일 이상 여행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이렇게 바꾸는 함정도 주의하세요. 10일 이상이 아니고 7일 이상이 아니고 1개월 이상이죠. 그리고 7일 이상으로 해가지고 기억해야 할 것이 뭐였어요? 전자행치 부착명령을 받은 자, 그리고 전자행치 부착법상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자, 그리고 성충동 약물 치료 명령을 받은 자는 7일 이상 여행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이 아니라 허가를 받을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거 허가와 신고 구분하는 거, 그리고 그 기준 7일 이상인지 1개월 이상인지 구분하는 거 주의하고, 가석방자 관리 규정에 있어서도 1개월 이상 여행하고자 할 때는 미리 보호관찰관이 아니죠. 거기서 가석방자 관리 규정은 경찰 관서장에게 신고할 것이죠. 그래서 그런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종합해서 정리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발달리론,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출제 가능성이 높은 주제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 발달리론, 통합이론, 이것이 지금 범죄학이론의 주류로 자리 잡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발달리론 관련 문제는 출제가 될 것이다. 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것도 내가 한 권으로 끝내는 그 형사책 이 부분에서는 이전 한 권으로 쉽게 풀어쓴 교정학 때보다도 훨씬 더 자세한 내용까지 해가지고 패터슨까지 소개를 했는데, 이번에 패터슨과 션베리를 바꾸는 문제가 출제가 됐죠.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거 발달이론과 통합이론 관련 학자들 확실하게 알아두도록 하세요. 자, 근육 부부 하게 되면은 10년 동안 추적조사를 통해서 500명의 비행소년과 비비행소년 추적조사를 하는 종단적 연구 방법을 실시해가지고
어렸을 때 이제 반사회적인 성향을 지닌 그런 그 사람들은 청소년기를 거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리고 이런 그 근육 부부의 이런 그 연구가 특히 이제 샘슨과 나업에 큰 영향을 미쳐가지고 오늘날 발달 범죄학의 발전 계기를 마련했다 하는 점에서 출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근육 부부. 그래서 그 샘슨과 나업은 연령 단계에 따른 비공식적인 사회 통제 이론을 그 제시를 했죠. 그래서 이 비공식적 이것을 공식적으로 바꾸는 그런 함정 문제가 주의하고, 그리고 특히 여기에서 그 관련된 개념으로 강조했던 것이 뭐예요? 사회 자본 개념이죠. 그리고 모피트는 이 생애과정 이론과 관련해서 생애 지속형 범죄자하고 청소년기 한정형 범죄자 두 종류로 구분했다. 그래서 청소년기 한정형 범죄자를 사춘기 한정형 범죄자라고도 번역한다. 자, 그래서 생애 지속형 범죄자와 사춘기 한정형 범죄자의 그런 그 원인, 특징을 구분하는 문제는 계속 출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주의하고, 그 다음에 모피트가 이제 이 후기 개시형과 조기 개시형, 그래서 후기 개시형은 청소년기 한정형 범죄자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조기 개시형이 생애 지속형 범죄자에 해당하는 특징을 보인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어린 나이에 일탈을 시작할수록 평생에 걸쳐서 범죄를 범하는 경우가 많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후기라는 것은 사춘기 무렵이죠. 이런 그 후기, 사춘기 무렵에 비로소 일탈 행동을 했던 그런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어떤 그 성장 격차 문제라든가 이 사회적 모방이 원인이 돼가 일시적으로 범죄를 행하다가 성인기가 되면 대부분 범죄 행동을 중지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 특징 구분하는 문제, 앞으로는 패터슨의 그런 그 조기 개시형하고 후기 개시형을 그 특징 구분하는 내용까지는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17번에 있어서 분류 심사와 관련된 내용, 매 시험마다 한 문제에서 세 문제가 출제가 된다 했죠. 자, 그래서 이 분류 심사 하게 되면 심사에 있어서는 두 종류로 구분한다. 신입심사와 재심사로 구분하고, 재심사는 정기재심사와 부정기재심사 두 종류로 세분한다. 자, 그리고 정기재심사는 사유가 있으면 반드시 심사를 해야 되고, 부정기재심사는 심사할 수 있다 했죠. 의무적 규정이에요. 그리고 정기재심사와 관련해서 분모로는 4, 5, 7은 없다 이렇게 기억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3분의 1, 2분의 1, 3분의 2, 6분의 5, 네 종류의 정기 재심사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하는 거. 당연히 이 부정기 재심사의 경우에 단기 기준이지 장기 기준이 될 수 없죠. 그래서 항상 대상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하기 때문에 장기 단기 바꿨을 때는 단기가 정답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형사정책에서 누범과 관련해서는 뭐예요? 장기에 200까지 가중한다 해서 장기였죠. 그래서 그러한 그 장단기 바꾸는 함정 문제 항상 그 주의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분류조사, 분류검사는 분류심사를 위한 그런 거 수단이다. 그래서 분류조사, 분류검사 관련해서도 이 분류검사에 있어서는 인성검사, 지능검사, 적성검사 세 가지가 있지 신체검사는 해당되지 않는다 했었죠. 그래서 이러한 거 인성검사, 지능검사, 적성검사 이런 것들도 관련 그 규정 출제 가능성이 높으니까, 자, 이 문제에 있어서도 이 소장은 분류심사를 위해서 수용자 인성, 지능, 적성 등의 특성을 그 진단하기 위하여 검사할 수 있고, 인성검사하고 지능 적성검사의 이 적용 요건 구분을 하라고 그랬죠. 인성검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신입심사 대상자하고 처우상 필요한 수용자에게 적용이 되죠. 그렇지만은 이 지능검사, 적성검사는 35세 이하인 수용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내용. 그래서 지능적성검사의 그런 거 한계하고 인성검사는 폭넓게 실시하는 거, 이런 것을 그 대비시켜서 그 기억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3번도 매우 강조를 했었죠. 분류심사 제외사유하고 유예사유를 뒤바꾸는 함정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많다
하는 것.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계속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방교정청장과 관련해서도 지방교정청장은 10가지 업무에 대해서만 형집행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지방교정청장이 하나의 선지로 출제했을 때는 틀린 선지로 된다 했어요. 대부분 업무는 법무부 장관 아니면 소장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지방교정청장. 그리고 이 이송승인은 원칙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해야지만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령에 따라서 임한 경우에는 관할 내 이송승인은 지방교정청장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지방교정청장 이송승인 관련해서 핵심은 뭐였어요? 관할 밖 이송은 할 수 없고 관할 밖 이송 승인은 할 수 없고 오로지 관할 내 이송 승인만 할 수 있다 했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그 4번 지방교정청장이 요청해서 수용인원을 다른 지방교정청장과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 그래서 관할 내 이송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틀린 내용이죠. 19번 보실까요? 19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의 사회적 처우와 위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9번 문제도 지금 그 새로운 버전의 문제죠. 그래서 사회적 처우에 대해서만 묻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그 규정인 교도적과 관련된 위로금에 관한 내용까지 이렇게 종합적으로 연결해서 출제를 했어요. 자, 1번 보시면 화상접견 나왔는데 화상접견은 두 종류가 있죠. 교정시설 외부에 있는 사람과의 화상접견과 다른 교정시설에 있는 수용자와의 화상접견이 있는데 다른 교정시설에 있는 수용자와의 화상접견 규정을 특칙으로 명문 규정을 두고 있죠. 그래서 화상접견은 접견 허용 횟수에 포함된다 하는 것이 중요했고, 그리고 접견 허용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가족 만남이다 했어요. 그리고 이거 2번에 있어서 사회적인 처우하고 중간 처우는 시행규칙에서는 구분하고 있죠. 그렇지만은 이론적인 개념으로는 사회적 처우 이꼴 중간 처우 이꼴 개방 처우로 개념화할 수도 있다 했었어요. 아무튼 시행규칙에 있어서는 사회적 처우 규정하고 중간 처우 규정을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처우 규정하고 중간 처우 규정을 구분해서 파악하는 것은 난도 높은 문제를 대비하는 것이다 했어요. 자, 그래서 사회적 처우의 종류 하게 되면은 사회 견학, 사회 봉사, 외부 종교행사 참석, 외부 문화공연 관람인데 사회 견학, 사회 봉사, 외부 종교행사 참석에 대해서는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 비용은 국가 부담 원칙이다. 그러나 외부 문화공연 관람 비용은 수용자 부담 원칙이다 했죠.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외부 직업훈련도 역시 외부 직업훈련의 그 비용은 수용자가 부담한다가 원칙이에요. 그렇지만은 일반적인 그 직업훈련 비용은 국가 부담이죠. 그래서 이런 거 비용 부담 관련해서도 특히 그 주의할 것은 외부 직업훈련하고 일반적인 직업훈련, 그리고 이런 거 사회적 처우 네 종류 중에서 유일하게 외부 문화공연 관람 비용만 수용자 부담 원칙이다 하는 것이 중요했죠. 그리고 3번에 있어서 가정 만남은 개환특일이다 이렇게 정리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 경비 처우급 수용자에 대해서도 대상이 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틀렸죠. 그리고 뭐 기계적으로 하나여 뭐만 하면 틀렸다고 이렇게 단정 짓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매우 위험해요. 자, 3번 지문 같은 경우도 어때요? 자치처우는 완화경비처우급과 개방처우급 수용자의 하나여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하면 틀린 내용이 아니죠. 정확히 맞는 지문이잖아요. 그래서 이 자치처우, 중간처우, 그리고 개인작업, 지도보조, 외부 직업훈련은 개완만이다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 가지고도 하나여 해가지고 맞는 지문으로도 얼마든지 문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도 좀 주의하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4번에 있어서 이 교도작업 관련된 거 금액 종류, 위로금, 조의금, 작업장려금 세 가지, 그리고 형사정책까지 확대시키게 되면 치료감호법에 있어서 근로보상금 네 가지를 이렇게 대비시켜서 정리했죠. 자, 그래서 위로금도 과거에는 작업장려금과 마찬가지로 석방할 때 본인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했지만 최근에 개정해 가지고 이 석방할 때 이 문구를 삭제시켰죠.
그래서 위로금은 이제는 석방할 때 지급한다면 틀린 선지가 된다 하는 것을 강조했었어요. 그 다음에 그 20번에 있어서도 종합적으로 연결하는 문제로 출제가 됐죠. 자, 1번 선지의 그 조문 내용은 이미 여러 번 그 출제가 됐어요. 외교공간, 영사관이나 그 관원 또는 가족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하는 것. 뭐 출입국 관리국에게 알려야 된다 이렇게 바꾸는 문제로도 출제되고 했었죠. 그 다음에 2번에 있어서 이 미결 수용자를 호송하는 경우 그리고 남성 수용자와 여성 수용자를 호송하는 경우 호송 차량 좌석을 분리하는 방법으로 서로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지 차량을 분리하는 방법으로 서로 접촉하지 못한다 이렇게 함정 유도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부분도 특히 주의하더라고. 호송 차량 좌석 분리이지 호송 차량 분리가 아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3번에 있어서 이 접견 내용이 청취, 녹음, 녹화될 때 한해서만 외국어 사용 금지가 적용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국어로 의사소통이 곤란한 경우에는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 규정이 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4번에 있어서도 종합적인 내용이에요. 수용된 날로부터 3일 동안 심자 거실 수용해야 된다. 3일 이내가 아니라 3일 동안이라는 거 주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심자 거실 수용된 경우에는 어떠한 명분으로든 절대로 작업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신청에 따라서 작업 부과할 수 있다가 틀렸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 주의하고, 수용과 관련해서는 숫자가 3수 이렇게 기억했죠. 3수 가오 7정이다. 이걸 떠올려야 돼. 수용과 관련해서 건강 진단 이것도 3일 이내, 그리고 수용 기록부 같은 경우도 3일 이내에 수정하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3수 가오가 뭐였어요? 가석방 관련해서는 5일이고 그 다음에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해서는 7일이다. 3수 가오 7정이다. 이런 암기 문구, 이런 것은 이제 암기법으로 좀 구분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고 하죠. 그 다음에 전자장치 부착법도 매우 자주 출제되는 특별법이죠. 그래서 내년 시험에서도 출제가 되는데, 내년 시험에서는 출제될 내용이 딱 정해져 있어요. 뭐예요? 바로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 특정 범죄에 스토킹 범죄가 이제 포함됐어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살인범죄, 강도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성폭력범죄에 한해서만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이었고, 그 다음에 전자보석제도가 새로 도입됐어요. 자, 그렇지만 이번에 스토킹 범죄자에 대해서도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하는 내용 가지고 내년에 출제할 거예요. 그래서 그 점 주의하고, 그 다음에 그 4번에 있어서 살인범죄로 징역형이 실형 이상을 선고받은 그 집행이 면제된 후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검사는 부착명령을 청구해야 된다. 그래서 필요적 청구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뭐다? 살인범죄와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이고, 강도범죄와 성폭력범죄, 스토킹 범죄에는 의무적 청구 규정만 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구분해서 알아둘 필요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하한의 이배로 이배로 한다라든가 이런 상한 하한도 잘 바꾸고 하죠. 그래서 그러한 점을 주의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런 거 상한의 이배로 한다가 아니라 하한의 이배로 한다 하는 거. 그래서 여기 해설된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특히 그 2번 이것은 앞으로도 자주 출제할 내용이에요. 그래서 특히 반드시 애 없이 이렇게 준수사항으로 부과해야 되는 것은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접근 금지이다 하는 거죠. 이것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까지도 이렇게 반드시 부과해야 할 준수사항으로 명시했어요. 그래서 특히 그 2번 내용과 관련된 조문은 개정 법률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아두세요. 그리고 아까 강조했듯이 7일 이상 국내 여행이나 이주하고자 할 때는 보호관찰관에게 허가 받아야 한다지 미리 신고해야 된다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그 점도 주의하고, 그리고 22번에 있어서 소년법상 소년 수용자의 처우, 자, 이것도 종합적인 문제로 출제가 됐죠. 형집행 법령하고 소년법을 이렇게 연결시켜 가지고 출제를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보호관찰법과 이렇게 연계시켜서도 출제할 수 있으니까 그런 내용까지 이렇게 종합적으로 알아두시도록 하세요.
자, 1번은 형 집행법령 내용이죠. 19세 이상 수용자와 19세 미만 수용자는 구분 수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구분 수용하지 않는 경우요, 예외적으로 같은 교정시설을 수용하는 때에도 서로 분리하여 수용해야 된다 하는 것. 그래서 19세 이상 수용자는 교도소에 구분 수용하고 19세 미만 수용자는 소년교도소에 구분 수용한다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19세를 20세로 바꾸는 함정 주의하고, 그 다음에 미만을 이하로 바꾸는 함정 주의할 사항이었죠. 그 다음에 이번에 있어서 소년에 대한 부정경을 집행하는 기관장, 이것은 지금 소년 교정시설 내에서 형 집행할 때 적용하는 거죠. 자, 그래서 김천교도소라든가 일반 교도소에서 소년에 대해서 부정경 집행하는 경우 그 기관장, 즉 소장은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 단기죠, 장기가 아니고, 그리고 행정성적이 양호하고 교정 목적이 달성이 됐다고 인정되는 경우이지 보호관찰 목적이 달성됐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죠. 그래서 그 점 주의하고, 관할 지방 판사의 명령에 따라가 아니라 이 검사의 주의에 따라서 집행을 종료시키는 거죠. 그래서 자형 집행 주의권자는 검사예요. 자, 그래서 그 점. 그리고 이 규정은 다음에는 보호관찰법 50조하고 대비시키는 문제로 출제가 되니까 이 옆에다가 보호관찰법 제50조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바로 대비시켜서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그 다음에 23번 안에 있어서 이것은 공동체 사회 통제에 대한 그 노력이 무뎌질 때 범죄율이 상승하고 지역의 응집력이 약해진다. 그래서 이제 이 공동체 사회 통제에 대한 노력, 이것은 사회 해체가 된 경우 범죄율이 높아진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에 지역사회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이웃 간의 유대 강화와 같은 비공식적인 사회 통제, 항상 비공식적 통제를 공식적 통제로 바꾸는 함정 주의하자고 그랬어요. 비공식적인 사회 통제가 중요하고, 특히 주민들의 사회적인 참여는 비공식적인 사회 통제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그래서 이런 그 지역의 주민들의 사회적 참여에 의해서 이 범죄가 통제되는 것을 집합 효율성이라고 개념 정의하고 있죠. 그래서 집합 효율성의 그런 개념 정의, 사회적 자본과도 연결해서 공부했어요. 사회적 자본이 잘 형성되면 집합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범죄율이 낮아지고, 사회 자본이 약하게 지면은 이 집합 효율성이 약화돼서 범죄율이 높아진다 하는 건. 그래서 사회 해체 이론과 관련해서 사회 해체 이론 하게 되면 슈아메케 사회 해체 이론, 버시과 에베 사회 해체 이론, 더 나아가서 일순과 켈린의 깨진 유리창 이론, 그리고 샘슨의 집합 효율성 이론이 있다. 그래서 샘슨의 그 집합 효율성 이론은 앞으로도 자주 출제할 내용이에요. 24번 보실까요?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 교육하고 작업시간, 교도 작업하고 같이 또 묶어가지고 한 문제로 출제를 했죠. 자, 그래서 이것도 새로운 버전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1번 수용자의 일일 작업시간. 이번에 형집행법 71조가 개정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형집행법 71조는 계속 출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수용자의 일일 작업시간에 있어서 휴식시간 포함하여가 아니라 당연히 이 경우에는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죠. 그래서 집중 근로시간하고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집중 근로 규정하고 대비시켜서 집중 근로에 있어서는 포함하여 하면은 X죠. 제외하고죠. 그 다음에 그 2번에 있어서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면은 중간차 훈련 전담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외부 교육기관에 통학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전문대 이탁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담 교정시설에 수용해 가지고 외부 교육기관에 통학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거. 그래서 이 교육과 관련해서도 공식적인 그런 교육과정의 종류, 그리고 개완일로 제한되는 그런 교육과정, 그리고 이 수용자 부담원칙인 교육과정, 이런 것을 잘 구분해야 돼요. 자, 3번 소장은 집행할 연기가 1년 남은 수용자. 이 부분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 해설에서 정리하고 있듯이 학사고시반, 그리고 방송고가 아니라 방송대, 전문대 위탁교육과정, 전문대 과정,
그 경우에는 최소한 집행할 형기가 2년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 이런 것들도 이렇게 단편적으로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공통된 사항을 항상 이렇게 묶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4번에 있어서 소년 수용자의 경우에는 이 연장 근로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일주의 그 작업 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일주를 1개월의 작업 시간은 이렇게 해서 바꾸는 함정 문제도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그 낙인 이론 얻게 되면은 먼저 그 기억을 해야 할 것이 뭐예요? 낙인 이론을 주장한 대표적인 학자 4사람. 그래서 이 악의 극화 이론을 제시했던 탄넨바움, 1차적 일탈과 2차적 일탈 개념을 제시했던 레머트, 그리고 이 주주의 이론 또는 대표주의로 번역하죠. 주주의 이론을 제시했던 베커, 그리고 급진적 불개입주의, 그리고 자기 낙인 이론을 강조했던 슈어, 4사람의 학자, 그리고 구분하는 문제 출제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레머트와 탄넨바움을 이렇게 헷갈리도록 문제를 출제했죠. 그리고 낙인 이론가들이 주장했던 낙인 회피 정책으로서 4D 정책, 5D 정책으로 일컬어지는 비범죄화 내지 비형벌화, 그리고 다이버전, 비시설화, 사회는 최고 강조를 비시설화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탈낙인화, 적법 절차 강화, 이런 그 대책 확실하게 알아두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낙인 이론에서 강조했던 것이 1차적 일탈하고 2차적 일탈을 뒤바꾸는 함정 문제죠. 그래서 3번 같은 경우에 전환은 범죄적 낙인으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피함으로써 2차적 일탈을 방지한다. 이것을 1차적 일탈을 방지한다. 이렇게 바꾸는 함정 문제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자와 2자를 잘 바꾸는 그 부분 내용도 종합해서 정리했죠. 셀린의 문화갈등 이론에서 1차적 문화갈등과 2차적 문화갈등 잘 뒤바꿔서 출제한다. 그 다음에 이 쌍둥이 연구, 쌍생아 연구에 있어서 일란성 쌍둥이하고 이란성 쌍둥이를 뒤바꾸는 함정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런 그 말바꿈 함정과 관련해서도 같이 좀 다시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 해설 분석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음 시험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런 새로운 버전에 맞춘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출제 경향도 많이 바뀌고 있고, 그 다음에 금년에 내가 공단기에서 새롭게 강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불안해하는 학생들이 상당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 1월과 2월에 걸쳐서 이 한 권을 끝내는 교정학 기출문제집, 그래서 중요한 문제들 이렇게 선별해 가지고 새로운 버전에 맞춰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이 강의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최종 정리로서 이 10회 분량의 이 적중 모의고사 가지고 최종 정리할 수 있도록 이것도 유튜브 무료 강의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금년에 내가 강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강의를 통해서 확실히 보충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잘 활용을 해가지고 내년 시험에서는 반드시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꼭 이뤄내도록 하세요. 자, 오늘 또 수고 많았어요.